네, 고용환의 평양현미경 이번 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이번 주 뭐 짚어봐야 될 게 굉장히 여러 가지 있는데요. 예. 지금 뭐 그 윤석열 대통령 예. 나토 순방 이제 일정을 마치고 토요일 돌아오시는데 이게 북한에게 어떤 그 충격, 뭐 중국도 굉장히 많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뭐 북한 역시 비슷할 것 같은데 한국이 나토하고 급속하게 가까워진다. 작년에 이어서 연 두 회 예. 연속해서 2년 나토 그 회의에 갔다. 이런 것들을 북한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리투아니아 네, 빌뉴스에 가서 14개의 국가 수반들을 만난 거로 나오고, 그렇죠. 나토 사무총장 만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약들을 맺고 이제 폴란드를 거쳐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북한 입장에서 보면 지금 가장 눈에 가시가 한미동맹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미일 협력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한오커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그렇죠. 그렇죠? 네. 여기다가 이제 한국, 나토가 32개 국가입니다. 이번에 이제 스웨덴까지 예, 들어왔으니까요. 스웨덴까지 들어왔으니까 32개, 예. 32개국인데, 그 6.25 전쟁 때 몇 개 나라가 들어오신 줄 압니까? 16개 국가가 군대를 보내줬고 6개 나라가 또 의료 그렇죠. 이렇게 보내줬죠. 16개 나라인데, 그게 예. 딱 2배가 32개국입니다. 그러니까요. 나토가. 그러니까 그렇죠. 만약 북한이 전쟁을 한다 그러면 32개국이 우리나라에 파병을 할 수도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일본 갔다 오시고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 만드시고 또 일본 총리가 왔고 나토 가서 여러 일들을 했는데, 그러니까 한미 동맹, 한미일, 한오커스, 한나토. 그러니까 한 5개 정도의 울타리를 치긴 그렇죠. 거예요. 2중 3중으로. 그러니까 미국이 그 중에서 이제 미국하고 이제 영국이 핵무기를 가지고 있고 프랑스도 핵무기를 가지고 그렇죠. 있고, 그러니까 핵무기 보유국이 3개씩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안에. 음. 그러면 이제 미국은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하면 확장 억제에다가 어쨌든 이것을 좀 더 강화시켜서 나토가 미국하고 강화되는 측면이 있고, 나토하고 AP 아시아 패시픽 그 4개 나라에서 그러니까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네. 이렇게까지 합치면 이게 한 36개국 정도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그렇게 마음이 놓을 수 있는 게, 이제는 북한이 상대할 적이 예상외로 자꾸 많아지고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짜증을 낼 수밖에 없고, 저는 윤석열 대통령 이번 방문하시는 거 뭐 여러 가지 여러 매체들에서 접하고 봤는데, 그 14개 나라 수반을 만났다고 예. 하더라고요. 강행군을 그러니까 했어요. 강행군. 하루 반 사이에 14개 국가라는 건 사실 예. 만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만들어낸 외교부도 국가안보실도 대단하고, 이 강행군을 이겨낸 대통령도 참 네.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거기다 또 한일 정상회담까지 따로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전에 어느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그냥 국제회의 같은 데 가서 이제 한쪽에 뻘쭘해서 서 있던 또 어떤 사람, 누구하고 대화도 못 나누고. 대화도 못 나누고 그냥 가만히 서 있던 사람, 혼자 가서 밥 먹던 사람, 어느 나라 국가 수반 만나면 이렇게 써준 거를 이렇게 들고 읽던 사람이 생각이 나는데, 네. 어쨌든 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거 하고, 이번에 이제 가서는 주로 이제 2차 전지, 예. 방산, 원전, 이게 다 우리 미래 먹거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런 거 하고, 저는 이번에 참 흥미롭게 본 게, 폴란드 방문을 참 제가 흥미롭게 봤는데, 폴란드라고 하는 건 우리나라하고 비슷합니다. 비슷하죠. 왜냐면 소련, 독일 사이에 껴있고. 소련, 독일 사이에 끼워가지고 네. 정말 1차 대전, 2차 대전 엄청 고생을 한 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또 우크라이나하고 또 접경을 그렇죠. 가지고 있고, 뭐 암만 많이 길어도 제가 러시아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면 1년 이상 더 끌진 않을 거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러시아도 맥이 빠지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하는데 1조 달러가 들어간다 그래요. 네. 1조 달러면 도대체 우리나라 돈으로 몇 천조가 되는 거 예, 아닙니까? 예. 1200조가 되는 거죠. 1200조. 예, 예. 바로 그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게 폴란드가 지리적 위치로 그렇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한국과 폴란드가 합작을 해서 우크라이나 전후 복구 사업을 한다. 이게 인프라 깔고 그렇죠. 비행장 이거 뭐 또 한국이 또 6.25 전쟁에서 일어난
경험까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아 이런 거 보고 아 문제 참 뭐 안보실에서 했던 외교부에서 했던 뭐 대통령실에서 했던 어쨌든 문제를 잘 착안을 해서 잘 들어가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거는 참 이번 정부 들어서 재간이 있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을 예. 것 같고 예. 지금 여기 이야기에서 제가 좀 그 북한의 심정을 이야기를 하면 이제 13일 제가 그 전에 예. 원장님, 저는 이제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 가서 한 얘기 중에서 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이 함께 이 말이 담고 있는 게 굉장히 좀 의미 깊다 이렇게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이제 6.25 전쟁 발발할 때 보면은 사실상 그 1950년 에치슨 라인. 에치슨 라인을 긋잖아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일본하고 필리핀을 들어왔는데 한반도하고 타이완은 빠지지 뺐어요. 않습니까? 예. 그걸 가지고 이제 김일성이 스탈린 가고 설득해가지고 스탈린이 오케이 해줘갖고 남침을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렇죠. 그 에치슨 라인이 그어지게 되는 배경을 보면은 예. 미국 입장에서 유럽이 우선이다 보니까 유럽과 이 아시아를 동시에 다 하기에는 버겁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 동아시아에서 좀 부담을 줄이겠다 해서 예. 한국과 타이완이 빠진 그 에치슨 라인을 그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진짜 대서양 안보와 태평양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나다. 그러니까 그때와 같은 일은 절대 다시 재발하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구를 보면 한쪽엔 태평양이 있고 한쪽엔 대서양이 그렇죠. 있잖아요. 이 대서양 동맹하고 태평양 동맹이 하나로 뭉친다는 거는 결국은 우리 동맹이 전 세계를 아우르는 동맹으로 커져간다는 그렇죠. 그런 의미가 있는 것 네. 같고 뭐 사실은 뭐 일부 뭐 조금 다른 소리도 있지만 나토 국가들 그 강력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들하고 우리가 한 묶음으로 묶이고 대서양과 태평양의 한 묶음으로 묶인다는 것은 우리 안전에 얼마큼 도움이 그렇죠. 되겠냐. 그러니까 그게 네. 마음이 놓이는데 그런데 또 반대쪽 입장에 서 있는 김정은 입장은 어떨까? 김정은은 화가 많이 내겠죠. 그러겠죠. 그러니까 13일 날, 뭐 사진이 있었으면 좀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김정은이 앉아서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포 18형을 쏠 때 그 모습을 보면 예. 완전히 그러니까 심통이 잔뜩 난, 심통. 예, 정말 얼굴에 그냥 불만족스러움이 가득한 얼굴이 나와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보면 이제 제가 거기서 주의 깊게 본 게 우리 폴더블 폰 같은 거 휴대폰이 있었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그 건강기능식품인지 약품인지 빨대로 빨아먹는 게 있었고, 예. 하얀 손수건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 이제까지 사실 없었거든요. 예. 이게 하얀 손수건은 뭐냐면 땀이 자꾸 흘리니까 땀을 흘리더라고. 그 동영상을 보니까 땀을 흘리는데 뭔가 어쨌든 뭐가 못마땅해. 그러니까 막 진땀을 흘려. 그러니까 수건을 딱 갖다 놨고, 그 다음에 이제 건강음료라는 거 보면 효능이라는 것을 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들어오겠는데, 북한에서 김정은의 건강을 보살피는 사람만 연구사, 직원들, 의사들이 대략 한 2,500명이 됩니다. 와, 2,500명. 2,500명. 그 2,500 오로지 김정은 건강. 김정은과 그 직계 가족이 직계 가족. 건강만 보는 건데, 이걸 북한 그 암호 용어로는 기초과학연구원이라 그래요. 기초과학연구원. 근데 북한 사람들은 이걸 어떻게 알아듣는가 하면 만수무강연구소라고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만수무강연구소에서는 뭐라는가 하면 김정은이 먹는 일체 약품, 담배, 식품 모든 것을 공급하는데 네. 김정은과 비슷한 체형을 가진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중앙적십자병원이라는 데서 입원을 시켜서 똑같은 음식을 먹여보고 그러니까요. 효능이 괜찮으면 이제 김정은한테 먹이는 건데 네. 결국은 이제까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내려오면서 이제까지 건강음료가 탁자에 올라가는 것을 공개한 북한이 없습니다. 왜 그랬죠? 이제까지는 공개 안 했는데 이번에 공개된 이유는 뭘까요? 대체로 그 잔에 음. 그 어미자 단물이나 들쭉 단물 같은 걸 넣고 그렇죠. 생수를 컵에 넣고 뚜껑을 닫아놓고 요런 걸 했는데 이번에는 빨대까지 네. 꼽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뭔가 묽은 게 아니고 빨대로 빨아먹어야 될 정도로
좀 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뭔가 영양이 모자랐든가 뭔가 어쨌든 건강식품이라도 뭔가 잔뜩 들어간 그런 것들을 빨아먹는 것 같고, 이제 휴대폰 같은 거는 어떻게 볼 수 있을 것 같은가 하면 뭐 우리 건지 삼성 건지 화웨이 건지는 몰라요. 아니면 네. 북한에서 삼태성이라는 휴대폰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지도자를 위해서 특별히 제작했을 수 있다고 보이지만 어쨌든 우리 거보다는 화웨이가 못하고 그렇죠. 화웨이 거보다는 북한 거이 못하니까 그렇죠. 아마 저는 삼성 갤럭시 폴더블 편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김정은이가 잔뜩 골인한 심정으로 이렇게 앉아서 미사일을 쏘는 걸 봤어요. 네. 근데 뭐 미사일은 뭐 여러 관측들이 있지만 어쨌든 6,600km의 고각으로 올라갔다가 네. 그게 거의 뭐 74분을 비행했다 그러는데 어쨌든 뭐 독일이나 뭐 아니면 미국의 전문가들이나 한국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은 뭐냐면 6,000km를 제대로 된 탄두를 싣고 올라갈 수가 없다. 그냥 3,000km 올라가는 건 이해가 되는데 6,600km 올라갔다는 건 탄두 쪽에 빈 탄두를 실어서 자기네가 블러핑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가 먼 데까지 가는 거를 우리가 만들 수 있다. 이것을 정상 각도로 쏘면 뉴욕이나 워싱턴까지 간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려고 한 것 같은데. 그거 한번 좀 살펴보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화성 18형 요번에 발사한 게 그거 아닙니까? ICBM 중에 예. 화성 18형인데 지난 4월에도 1차 발사라고 요번에 두 번째 아닙니까? 근데 1차 발사 때는 고도 3,000까지만 올라갔다가 실패를 했다. 예. 뭐 이건데 요번에는 6,648 고도까지 올라갔다. 예. 그러니까 그게 성공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선중앙통신이 보도는 했으나 했습니다. 네. 이걸 고지고대로 믿을 수는 없다. 우리가 뭐 고지것대로 믿는다고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네. 미국과 독일 등 전문가들이 네. 이것은 정상적으로 발사된 미사일이 아니다. 오. 그러니까 탄두 무게가 있으면 6,600km까지 올라갈 수가 없다. 없다. 그러니까 탄두 쪽 꼭대기에 뭔가 빈 거나 조그만 것들을 놓고 엔진만 쏘아 올린 것이 아니냐. 탄두를 장착하지가 않은 예. 그 앞에 거의 빈 껍데기에 가까운 뭔가를 했으니까 거기까지 올라갔다. 4월 달에 했을 때는 탄두 비슷한 걸 넣었다가 그건 3,000km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실패하면서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그 이렇게 삐죽한 부분이 비어 있어서 6,600km까지 올라갔던 거 아니냐. 이건 우리 전문가들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나토 전문가들이 하고 예. 미국 전문가들이 그럴 이야기한 수가 건데 있겠네요. 예,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 이게 왜 이렇게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가 하면요. 예. 그 5월 31일 날 만리경인지 천리경인지 어떤 올라갔다 또 실패했잖아요. 예. 실패를 했는데 지금 북한이 무슨 주간인가 하면 6.25가 이제 남침을 시작한 날. 그렇죠. 그리고 7월 27일이 소위 전승절. 전승기념일. 예. 그러면 6.25, 7.27 반미 투쟁 몰간입니다. 네,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 달 동안을 음. 각 나라에 나가 있는 대사관들부터 북한 내부에 이르까지 반미 시위하고 데모하고 막 이런 구호를 외치고 결의대회를 하고 그런 온갖 행사들을 해요. 네. 그런데 지금 6.25가 시작돼서 지금 7월 달이 거의 끝나게 됐는데 위성도 성공을 못했지. 뭔가 보여줘야 되겠는데 아직도 위성은 뭔가 제작하는데 애를 먹거나 아직 미완성이지. 그리고 미국에다가는 큰 소리 치고 전 세계에다 큰 소리 쳤는데 뭔가 보여는 줘야 되겠지. 그러니까 그냥 빈 거를 탄두를 비워놓고 그냥 높이 쏴서 우리가 미국 끝까지 간다는 걸 보여줘봐. 네. 이렇게 해서 올라간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원장 여기서 그 조금 재미있는 질문 하나. 요번에 리설주만 이 김정은이 직접 참관을 하는데 예. 리설주를 데리고 나왔는데 딸내미 김주애는 안 데리고 왔어요? 그래요. 이건 뭐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김주애가 이제까지 미사일은 일부 사람들이 그런 말 하거든요. 네. 김주애의 장난감은 미사일이다. 오. 그러니까 이제 작년도부터 계속해서 미사일 쏠 때마다 데리고 다녔잖아요. 데리고 다녔잖아요. 네. 그리고 핵탄두라는 것을 나올 때도 김주애를 데리고 나왔고 이건 바로 너네들 세대에 내가 이것을 넘겨줄 거야. 그렇지. 네, 그걸 암시했죠. 너네들 세대까지 우리 김일성 조선은 아주 무궁무진하게 발전할 거야. 이런 걸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김주애도 안 데리고 나오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땀을 막 흘린다고
큰 손수건을 올려다 놨고 예. 그리고 뭔가 건강식품이나 예. 약 같은 것을 갖다 놨고 음. 이런 걸 보면 아 김정은이가 뭔가 건강이 시원찮은 것 같다. 아. 그런데다가 한 가지 더 음. 이번에 그 7월 8일이 음. 김일성이 죽은 지 29주기입니다. 그러네요. 29주기네요. 29주기인데 예. 김정은이 뭐 누구누구랑 같이 금수산 태양궁정에 모셔져 있는 다음표 안에 모셔져 있는 뭐 김정일과 김일성의 시신을 참배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진을 하나도 공개를 안 했어요. 글쎄, 그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휠체어에 앉아서 간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걸어서 도보가 안 되니까. 도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런 김일성 그 메추기에 참배하는 거는 반드시 사진도 나오고 노동신문에 크게 실리고 일면에 그 심지어 이제 조선중앙 텔레비전에서 그 영상으로도 동영상으로도 나오고. 나왔어요. 근데 요번에는 아예 요번에는 그냥 예. 까만 글씨로만 나왔어. 오. 그러니까 사진 안 나온 거 보고 아 이게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고 왜냐면 김정은이가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절하는 모습은 북한 통치 기법이 메인이에요. 그렇죠. 나는 할아버지 때부터 이어온 정통 후계자라는 걸 보여주는 그렇죠. 가장 네. 좋은 그림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사진을 안 냈고 이번에 온 거 보면 뭔가 건강식품 같은 것도 약 같은 것도 놓고 땀을 뻘뻘 흘리는 거 보면 아 그때부터 뭐가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해당 기관에선 다 면밀히 보겠지만 아마 그 캔에 있는 거 빨대를 꽂은 것도 저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이게 뭐 좀 뭐라 그럴까 좀 가오 없이 그러니까 그런데 나서 그 쪽쪽 그 빨대 빨아먹고 그건 안 하잖아요. 그거는 안 하는데 예. 왜 빨대까지 갖다 꼽아놨을까? 어. 그리고 어떻게 돼서 그것이 사진에 나왔을까? 이걸 보면 뭔가 김정은 신변하고 관련돼서 뭔가 좋지 않은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김주애를 등장시키지 않은 것도 네. 김정은의 건강하고 연관이 있을 수 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안 좋은 무슨 뭐 전염병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딸이라잖아요. 그렇죠. 존귀하신 딸이라잖아요. 존귀하신 존귀하신 딸한테 뭔가 안 좋은 그 기운을 줄까봐 데리고 나오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모든 걸 하나씩 놓고 보면 뭐 그럴 수 있어 뭐. 그런데 이게 연속으로 반복이 되면 아 이게 뭐가 심상치 않은 일이 있다. 그러니까 한 번이면 우연이지만 우연이 두세 번 겹치면 그건 필연이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 건강에 뭔가 틀림없이 일어난 것 같다. 그러니까 이 29주기 김일성 그 29주기인데 김일성. 근데 이거를 이제 참배를 하면은 당연히 사진 동영상이 공개가 되는데 하나도 공개 안 되고 했다라는 사실만 글자를 통해서 공지를 했다라는 것은 정상적인 참배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러니까 정량 상상력이긴 하지만 휠체어에 앉아서 갔을 가능성도 있다. 떳떳이 걸어갔으면 왜 안 찍어서 왜 안 내보내겠냐? 왜 할아버지 아버지한테 절을 하는 모습은 북한 인민들한테는 아 저거는 그냥 정통적인 승계를 한 정통적인 지도자다.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는데도 안 했다는 거는 뭔가 그림이 안 좋았으니까 안 내보낸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럼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이번에 그 휠체어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띠뚱띠뚱 걸어갔는데 찍힌 사진이 여기 뭐 뾰루지도 나고 뭐 어디도 나고 워낙 뭐 뽀샵을 해도 안 될 정도니까 못 내보냈을 수도 아니면 있겠네요. 다리를 절던가 뭔가 안 좋은 모습이 나오니까 이거는 아예 내보내지 말자고 해서 안 내보낼 가능성이 충분히 높습니다. 굉장히 그렇군요. 그리고 그 김여정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을 좀 김여정도 이번에 안 나왔죠? 화성 18호. 뭐 18호 사진에는 안 나왔어요. 근데 김여정이가 10일, 11일 24시간도 안 되는 기간에 두 번의 담화문을 냈는데 담화문 내용이 아주 우습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전에 조금 들어가면 처음에 국방성 대변인이 담화문을 냈는데
국방성 대변인은 미국 정찰 자산들이 우리 영공을 침공했다. 네. 영공은 말 그대로 12해리 위에서부터 하늘로 구워서 그렇죠. 그것을 영공이라 그러는데 네. 미국 정찰기들이 북한이 김여정이가 발표한다면 통천 앞바다 400 몇 킬로까지 갔다는데 400 몇 킬로가 북한은 자기네 뭐 영공이라고 자기네 주장하는데 경제적 수역이라 네. 그러는데 네. 어쨌든 국방성은 실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 시간 있다 김여정이가 다 말했는데 영공이 아니고 경제적 수역이다. 네. 경제적 수역. 경제적 수역은 우리말로 하면 이의지입니다. 그러니까요. 배타적 경제 수역을 이의지라 그러는데 여기는 아무 나라 배나 네. 아무 나라 비행기나 들어올 다닐 수 있어.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북한은 이게 200헬이라 그러거든요. 200헬이면 한 360km가 되는데 360km 더 밖에 미국 정찰 위성들이 네. 정찰 자산들이 다녔어요. 네. 비행기들이. 그건 통천 앞바다 뭐 400 몇 킬로 무슨 삼척 앞바다 300 몇 킬로 이렇게 나왔는데 그럼 북한 경제 수역도 들어가질 않은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여자가 발끈해 가지고 뭐 우리가 뭐 이씨 121 사건이 또다시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근데 이씨 121 사건이 뭔지 한국 분들은 잘 네, 모르시는데 그렇죠. 좀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북한에 있을 때 그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인데 1968년도 1.21 청와대 습격 사건이 그렇죠. 있었고, 김신조 일당. 예. 그리고 1969년 김일성 생일날입니다. 네. 4월 15일 날 네. 프로펠러가 달린 미국 정찰기 EC-121호가 청진 앞바다, 청진에서 직선거리로 한 150km 떨어진 국제 공역에서 미그 21의 두 대에 의해서 격추가 됩니다. 네. 그래서 한 30여 명의 미군이 전사를 해요. 네. 그런데 제가 그걸 말하자는 게 아니고 제가 평양에 있었는데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버지가 그래도 한 자리에서 정부병원이라는 부상급 이상 간부들이 가는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든 의료 설비들을 다 밖에다 내놓고 다 괴짝에다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네. 미국이 지금 항공모함이랑 여기 와 있으니까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착 들어가기 전인데 네. 중학교인데 학교에서도 오니까 학교에서도 모든 기자재라 그러죠. 네. 교육 기자재들 다 박스에다가 아니면 나무 괴짝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평양에서는 이번에는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겁을 먹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모든 중앙기관, 군사기관, 병원, 대학, 학교들까지 모든 물자들을 싸가지고 땅굴에 잡아놓으려고 그렇죠. 작전을 했던 거예요. 폭격 피하려고. 그러니까 그때 북한 사람들이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김여정이나 국방성 담화에서 이씨 121 사건을 다시 거론을 하면서 이씨 121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미국 정찰기들이 다시 오면 우리가 격추시킬 수도 있다. 미그 21로 격추했던 것처럼 격추시킬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게 미국 그 정찰 자산들이 북한이 주장하는 360km 바깥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리고 그만한 것을 쏴서 뚫을 만한 기술적 공격적 수단도 없어요. 없죠. 근데 왜 갑자기 이 사람들이 왜 이럴까? 그러니까 6.25, 7.27 반미투쟁 행동 올간에 북한이 뭔가 해야 되겠고 그리고 뭔가 미국에 보여줘야 되겠고 북한 주민들한테는 뭔가 이게 우리가 위험하구나 지금. 그러니까 외부에 적을 항상 만들어 놓는 거 아닙니까? 북한 그렇죠. 체제가 항상 그랬는데 근데 이거 하나 중요한 문제가 있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이라는 것을 쌍가루를 치고 대한민국이라고 그랬어요. 김여정이 두 번씩이나 대한민국 군부, 뭐 대한민국 뭐 합동참모본부, 그렇죠. 합동참모본부. 우리가 공식적으로 부르는 이름 그대로 썼어요. 물론 이렇게 쌍가루 안에 넣었다는 것은 이른바라는 뜻이에요. 소위 대한민국의 국방부라는 것이, 그렇죠. 소위 대한민국의 합동참모본부라는 것이 이랬는데 이제까지 북한이 6.25 전쟁 끝난 다음에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이라고 정식적으로 호칭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럼 얘네들이 갑자기 왜 그러니까요. 이럴까? 예. 여러 가지 그런지, 해석이 예, 나왔죠.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제가 한쪽에서부터 한쪽까지 해석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한쪽에서는 봐라. 북한이 대남 적화 통일 노선을 포기했다. 이제 포기했다. 국외 조선 노선으로 간다. 음. 그러니까 이제는 뭐 북한이 적화 통일한다고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거는 한쪽 끝에 가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한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거 진짜 두 개 한국으로 완전히 고착시켜서 이제 남남처럼 살자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작년도 8월 18일 날 제가 김여정이 한 담화문을 여기가 가져왔는데 예. 담화문 내용이 어떤 것이 들어가 있는가 하면 예. 그 김여정이 8월 18일 날 했는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다. 아, 맞아요. 그때 그 얘기 했습니다. 그때 그런 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의식하지 말고 살자. 의식하지 말고 살자. 무슨 뚜다지 같은 소리를 하는 네. 거냐. 이랬는데 올해 7월 1일 날 외무성 국장이라는 자가 네. 무슨 표현을 썼는가 하면 현정원 현대그룹 회장이 네. 남편의 그 사망 주기를 금강산에서 하려고 네. 입경 허가죠. 예. 허가서를 아태평화위원회에 냈는데 네. 외무성 국장이라는 자가 나와서 입국을 불허한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외국에서 자기 나라로 오니까 입국이 그 전까지 입경이라고 쓰다. 다 입경이라 그랬어요. 네. 그리고 그거 내는 것을 조평통이나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그쪽으로 했었죠. 아태위원회를 통해서 네. 했어요. 예. 근데 지금 뭐 제가 아직은 조금만의 그 확인 절차가 남아 있긴 하지만 조평통도 없애버렸고 그러니까요. 아시아 태평양 평화위원회, 아태위원회도 없앴어요. 대남 비서도 없어지고. 대남 비서도 없어지고. 예. 그런데 통일전선 사업부나 문화교류국 같은 한국에서 통일전선을 형성하고 간첩들을 파견하는 부서들은 아직 있어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창구들은 없애버린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는 우리는 한국하고 상대하는 걸 외무성이 하겠다. 예, 외무성이 하겠다. 그래서 외무성 국장이 성명을 한 거거든요. 현정원 회장에 대해서 북한이 입경이라는 말을 안 쓰고 입국, 네. 다른 나라 사람이 들어오는 것처럼 하면서 불허를 하고 발표 상대도 결국은 외무성이 했어요. 예. 이거는 보면 저는 어떤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가 하면 이젠 한국과의 관계를 민족 관계나 특수 관계로 보지 않는다. 이거는 1991년도 남북 기본 합의서 내용을 폐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어떻게 남북 기본 합의서에 보면 남과 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다. 특수관계, 민족관계다. 예, 이런 그렇게 거, 이야기를 예. 하고 남북이 그 합의를 이제까지 지켜와서 입경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렇죠. 예. 북한이 그러면 남북 기본 합의서를 이미 폐기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특수관계로 보지 않고 민족 국가관계로 보겠다.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는 금강산관광이나 개성공단 같은 거는 우리가 남한이라 해서 특별히 혜택을 주지 않겠다. 중국이나 러시아나 다 똑같은 한 개 나라처럼 우리가 대하겠다. 이런 뜻이 숨어 있는 것 같고요. 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는가 하면 작년도에 핵무력 법제화를 했잖아요. 네, 예. 핵무력 법제화를 하면서 결국은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혁명의 근본 이익이 침해되는 경우 핵 무기를 어떤 상대에게나 쓸 수 있다. 근데 혁명의 근본 이익이 뭡니까? 김정은 체제를 대를 이어가는 게 그렇죠. 혁명의 근본 이익이에요. 예. 그리고 김여정이가 지난해 무슨 담화들을 내놓는가 하면 우리는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 전쟁 초기부터 핵무기를 억제용으로만 쓰는 게 아니라 예. 남조선 군대를 괴멸시키는 용으로 쓰겠다. 네. 그러다가 핵무력 법제화를 만들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한국을 민족적 동포적 입장에서 이제 보지 않겠다. 그러니까요. 원장님,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그러니까 그게 고려 연방제에 입각한 네. 1960년대 김일성이 주장했던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체제는 다르더라도 연방제로 통일하자. 이거는 포기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오히려 6.25 때 자기들이 남침해놓고도 남침했다고 안 하잖아요. 예. 오히려 북침 당했다고 그 짓 하잖아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같은 민족인데 먼저 때렸다면 자기들도 나쁘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니네는 다른 나라 사람이야. 그러니까 핵무기 써도 돼. 이런 식의 명분 확보용 이렇게도 보여진다 그런 말씀인가요? 틀림없이 이제 똑같은 제가 네. 그냥 의견인데, 네. 그러니까 한국을 동포로 보지 않는다. 네. 이제는 미국이나 일본처럼 적대 국가로 본다. 너네는 적대 국가니까 우리가 핵무기를 쓸 권리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뒤돌아가서 보면 북한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하면 우리는 핵무기를 미국을 향해서 반대해서 만들었지 한 민족인 한 동포는 남조선을 공격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런 논리를 계속 주장해 왔고 그렇죠. 한국 사회 일각에서도 그런 말을 했어요. 설마 동포인 우리나라를 반대해서 쏘겠냐? 저건 네. 미국을 반대해서 만든 것이다. 네. 이렇게 한국도 이짝 한쪽 끝에 가 있는 사람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했죠. 그러니까 이젠 그런 시끄러운 논리 경쟁에서 좀 벗어나겠다. 아. 이젠 너네는 그냥 우리 적대적인 한 국가다. 그러니까 너네들 향해서 우리가 원하는 경우에 얼마든지 핵무기를 쓸 수 있다. 이런 것을 정식화한 것이 아. 이번 북의 투코리아 전략의 핵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 그 남북 기본 합의서도 폐기하고 뭐 고려 연방제 같은 거는 일단 폐기한 거로 보이지만 어쨌든 핵무기를 향해 사용할 상대로 우리를 찍었다는 거고 통전부나 문화교류국 같은 것을 없애지 않고 아직도 한 2, 3천 명이 일을 하는 거 보면 네. 우리가 편리한 기구에 그러니까 한국이 혼란에 빠지는 경우에 네. 우리는 언제든지 핵무기를 앞세워서 남한을 침공할 수도 있다. 아.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한 하나의 준비 작업들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봐라. 이제 두 개 조선이니까 두 개 한국이니까 투코리아니까 이제 우리를 침략하지도 않고 우리를 조카 통일을 하려고도 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너무 나이브한 생각이야. 나이브한 생각이죠.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 굉장히 나이브한 생각이고 북한이 의도를 우리가 정확히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말하면 민족적 특수적 관계에서 보지 않고 네. 우리를 미국과 동일시하는 네. 적대 관계의 국가로 보겠다. 그렇죠. 따라서 당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거나 하려고 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전술핵 무기를 쓰겠다. 이런 것을 선포한 것이 김여정 담화문의 내용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주 그냥 정확하게 그걸 좀 쫙 정리를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근데 김정은이가 요번에 화성 18형 그 ICBM 발사할 때 나와서는 또 남조선 괴뢰라는 표현을 썼어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김여정이 발표한 그 담화는 조선중앙통신, 그러니까 대외용이니까 그렇게 하고, 이 김정은 이거는 또 노동신문이라든가 조선중앙텔레비전에도 나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남조선이라는 표현을 쓴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는데 뭐 어떤 거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하지만 이 김여정이가 한 말, 우리가 서로 의식하지 말고 제발 좀 이렇게 살자. 이런 것도 김여정이 말이 아니고 이건 김정은이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이 김여정이가 다 김정은한테 허락을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렇죠. 수표 네. 받아갖고 나왔겠죠. 결국 수표 받아서 네. 사인 받아서 나온 네. 건데 요거는 정제된 말이고 예. 한번 보고서 써서 이야기한 거고 김정은이가 그냥 나가서 뱉은 이야기는 자기 머릿속에 있던 건 남조선 뭐 괴뢰도당을 뭐 저거 뭐 이런 거는 그냥 난 말로 이야기한 건데 이거를 또 물어보겠습니까? 이거 그렇죠, 그렇죠. 담화문에서는 네. 이렇게 하셨는데 그건 그냥 내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는 기본적으로 김정은의 말은 그때 마음에 담았던 이야기를 한 거고 김여정이 담아면은 김여정과 김정은이 다 검토를 해서 충분히 검열한 그런 것을 사인한 것이 북한의 공식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역시 원장님이 나와갖고 아주 그냥 쌈박하게 잘 정리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요새 보니까 북한 정세가 굉장히 이게 급하게 돌아가는 게 아닌가 보여지는데 네. 우리가 이걸 잘 예의주시하고 또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상황들이 또 새롭게 전개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그때 또 아주 날카로운 분석 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